저는 아직도 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말입니다.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40년 가까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9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전화를 걸 일도 없고 걸어서도 안 되는 번호인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 몇 개를 휴대폰에서 밀어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지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게 분명한데 그런데도 그 번호 앞에 서면 손이 먼저 멈춥니다. 마치 그 번호를 지우는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장면이 함께 사라질 것처럼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각자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세어본 적은 없지만 제 나이가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하나쯤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일 수도 있고 끝내 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으며 나처럼 지우지 못한 전화번호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그때였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저를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25의 저를요.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았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청년을요. 젊은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세상은 넓어 보였고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사랑은 노력만 하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사랑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문학서가에서 책을 찾고 있었고 그 사람도 같은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그 책 찾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마침 읽어보려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도 그 책 좋아해요. 읽고 나면 이야기 나눠요. 좋아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특히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유행하던 번화가보다는 조금 낡고 조용한 동네 골목을 걸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학교 뒷산도 자주 올랐습니다. 거기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요.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요?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요. 유학도 가고 싶고요. 어디로요? 미국이요. 거기서 문학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고 나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질수록 마음이 가까워진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랑은 참 뜨거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고 현실의 문제보다 마음의 확신이 앞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늘 옳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4-5번은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은 것은 만난 지 석 달쯤 초여름이었습니다. 뒷산을 걷다가 그 사람이 넘어질 뻔했고 저는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감촉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말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해.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유일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4학년이 되자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군데 대학원에 원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거기서 공부하고 나중에 같이 돌아오자.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설득하면 되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5의 오만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문제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 애쓸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은 완강했습니다. 딸을 그렇게 먼 곳에 보낼 수 없다. 아직 어린애들이 무슨 결혼이냐? 대학 갓 졸업하고 뭘 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학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나중에 만나면 돼.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효도가 미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의 체면이 중요하던 때였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수와 혜린의 사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해외 유학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 관계를 잠시 미뤄두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986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8월 10일이었습니다. 남산에 올랐습니다. 여름이었지만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우리는 팔각정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편지할게요. 나도. 전화도 할게요. 응,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많은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꼭 돌아오겠다고, 결혼하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그런 말들을요. 하지만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고, 돌아올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떠나던 날의 공항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많았고 방송은 계속 울렸지만 그 사람 앞에 서 있던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는 가족들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면 더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힘들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통화에서도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괜히 울면 정말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서로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잘 다녀오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고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지에서의 삶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규칙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냈습니다.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썼습니다. 그 사람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다 2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온 것이 1987년 여름이었습니다. 출국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에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공부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1989년에 한국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편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안정을 선택한 것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구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나를 한동안은 현실 속에 단단히 붙들어 두었습니다. 1990년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차린 척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잘 따라 주었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1992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1995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LA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한지 아닌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 주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이 찾아왔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아내가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2년을 투병했습니다.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배 나이였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슬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길었고 회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들렀습니다. 서울에도 갔습니다. 모교에 갔습니다.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도서관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앉았던 자리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3세 그 얼굴이요. 맑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학교를 나와 뒷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걷던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들도 그대로였고 벤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앉았던 벤치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39년 전 번호요.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연락할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연락해서 만나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39년이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타나면 불편할 것입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처럼요. 1986년 8월 10일처럼요.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딸은 의사가 되었고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모교 근처였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동네를 찾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그 사람과 가장 자주 걷던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 근처까지 갔고 발길이 조금 더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무엇을 꺼내놓을지 말입니다. 그 동네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몇 곳이 바뀌었을 뿐 길의 방향도 공기의 냄새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나란히 걷던 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다시 겹쳐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기억 속에서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가끔 학교에 갑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뒷산에도 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던 번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그 사람의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대학 동창회 모임에서였습니다. 그 사람과 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였고 그 안부는 곧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친구 말이야.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자네를 오래 기다렸더군. 자네가 미국 간 뒤에도 한참을 기다렸어. 언젠가는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때 들은 말은 생각보다 조용히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뒤늦은 감사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 10년? 그 친구 결혼도 늦게 했어. 36에 했나 그랬어. 10년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동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친구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뭐라고? 암이었대. 오래 알았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음이 나지도 않았고 가슴이 즉각적으로 아파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안쪽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작년 가을이었어. 자네가 돌아오기 몇 달 전이었나? 저는 한 해 늦게 돌아왔습니다. 단 한 해요. 만약 1년만 일찍 돌아왔더라면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만나지는 못했더라도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그 번호를 떠올립니다. 그 번호가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보다도 연결될 수 있었던 시간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안부라도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잘 지내느냐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조차 왜 그렇게 아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괜히 흔들릴까봐, 혹은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는 늘 고민했고 늘 망설였습니다. 지금이 적절한지 연락해도 되는지, 혹시 늦은 건 아닌지 따지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삶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주저했고 그 사이에서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압니다.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배려였다는 생각은 사실 용기의 부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 번호를 지우지 못한 이유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 앞에서 최소한 기억만은 놓지 않겠다는 나만의 고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이 때로는 위안이 되고 때로는 더 깊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시간보다 엇갈린 시간 속에서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말하지 못한 말의 무게만큼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번호는 누군가를 향한 미련이 아니라 한때 분명히 사랑했고 그 사랑을 끝까지 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직 건네지 못한 말 하나가 남아 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부 한마디는 때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후회를 덜 남기게 해줄 수는 있으니까요. 말이 아니어도 좋고 전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자 한 통이어도 좋고 편지 한 장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시간을 조금 덜 미뤄두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40년 가까이 번호만 붙들고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마디라도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말을 했다는 것,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당신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덜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말은 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번호 하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저처럼
그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만의 방식이니까요. 과거를 존중하고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만의 방법이니까요. 다만 그 번호를 볼 때마다 너무 아파하지는 마세요. 후회와 미안함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세요. 대신 고마움을 담아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있어 줬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요. 그리고 그 시절 온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도요. 그 번호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흔적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 번호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와 화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그 번호를 보면서 잠시 멈춰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입니다.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